자, 여러분들 2교시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튼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해서 인식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발생주의 안에 누구 있다? 실현주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수익을 언제 인식하나요? 시용 판매할 때는 고객이 나 사겠어요 라고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할 거고요.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탁을 한 거죠. 팔아주세요 라고 수탁자가 판매한 때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어렵게 나오면 상품권 판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는 제가 별표를 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품권 판매 시에는 상품권을 판매 시점, 일명 발행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서 인식한다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제 여러분 상품권이라는 거를 판매했다는 얘기는 이게 매출로 바로 인식하지 않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상품권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사서 바로 물건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있죠. 예를 들자면 선물로 줬을 경우가 대부분 그러죠. 왜 상품권으로 선물 주면 일단 뭐 지갑이나 저도 지금 상품권 뭐 몇만 원 문화상품권이 지금 3장 있거든요. 10,000원짜리가. 이렇게 가지고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한 시점에서는 예를 들자면 간단한 회계 처리만 보여드릴게요. 현금으로 10,000원 그리고 대변에 여기다가 매출로 뭐 상품권 매출이겠죠? 이걸로 인식하실 수가 없어요. 저처럼 상품권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미리 받은 돈이야, 선수금이야 라고 10,000원으로 잡아 놓고요. 요게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시점, 상품권을 회수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물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판매랑 물건 교환이랑 달라요. 교환을 했다는 얘기는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때 우리는 요때 수익으로 요때 실현된 걸로 간주해서 요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칠 거냐면 요 선수금을 차변에 와서 상계시켜 주시고요. 대변에 요때 매출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품권 판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요 판매 시점이 아닌 무슨 시점에 인식한다라는 거 재화를 인도하거나 물건으로 교환을 했단 얘기죠. 그때 우리는 상품권을 회수하겠죠. 그때 인식한다라는 거.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뭘로? 그렇죠. 선수금으로 잡아놨다가 물건이랑 교환에 가면 그때 매출로 인식해라 이 뜻입니다. 되셨고요. 자, 여러분 4번 부동산 판매 가볼게요. 여러분 부동산 판매는요. 가장 빠른 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요. 요런 10억짜리 건물을 하나 판매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에요. 이런 고가의 물건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세잖아요. 판매할 건데 그냥 막 현금 주고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죠? 중간에 중도금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인수할 때 잔금을 치르면서 요렇게 부동산을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판매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잔금 청산일, 실제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은요, 설치 및 조건부 판매라고 해서 여기 설치 및 조건부 판매 얘는 언제 인식할 거냐?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된 때, 요때 우리는 판 걸로 간주할게. 요때 수익으로 인식할게. 자, 5번의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거 피아노 같은 거. 왜 악기 같은 거는요. 피아노를 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까지 해줘야 돼요? 설치도 해주고 이렇게 음정 잡아준다 그래야 되나? 제가 피아노를 잘 몰라서 그죠? 이렇게 음정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끝나야 뭐가 돼요? 피아노 설치가 끝난 거죠? 이렇게 설치 및 조건이 들어간 판매일 경우에는 그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된 때 그때 매출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그냥 다 이해 가는 거예요. 단 상품권 판매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상품권을 발행한,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고. 여러분, 반품 조건부 판매라는 건 뭐예요? 반품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물건 사면 여러분들 14일인가요? 14일, 뭐 일주일짜리도 있던데, 뭐 7일이나 이런 조건이 있겠죠. 요 안에 반품을 하셔야지 이 반품 기간이 종료했어. 지났어.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 확정이라는 거 아세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물건을 사면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누르는 순간 판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로 잡히고요. 또는 내가 구매 확정을 안 눌렀어. 그러면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 7일이나 14일 지나면 매출로 인식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되셨고요. 광고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광고 수익은 뭐니?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광고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언제 인식할 거냐면 대중에게 전달되는 시점.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뉴스 하기 전에 나올 때 그때 전달되는 시점에 우리는 광고 수익을 인식할 거고 광고 제작사는 진행 기준이에요. 요 진행 기준이 또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 여기다 일단 형광펜을 좀 칠해 볼까요? 여러분 이 진행 기준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용역에 제공을 할 때. 용역이 뭔데요? 사람, 용역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광고 제작자야. 그럼 제가 광고를 만드는 그 진행률만큼 매출로 인식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의 인식 기준 실현주의에 의해서 라는 걸 배워봤고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시용 판매, 위탁 판매, 상품권 판매 이렇게 사례별로 디테일하게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날아가 보도록 할게요. 뿅 하고 비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용은요. 비용의 정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용은 여러분들 차변에서 발생을 하죠. 그러면 대변에 나올 수 있는 게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 그래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이 발생했어요. 직원들이랑 커피를 사 먹었네요. 복리, 후생비. 비용의 발생, 그러면 현금이 나가겠죠. 그죠, 여러분들? 또는 부채가 증가했대요. 외상이래요. 그러면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비용의 종류는요, 수익이랑 약간 달라요. 왜 우리 수익의 종류 앞장 슬라이드 보시면 두 개 있었어요. 매출액을 뺀 나머지는 영업 외 수익이야 라고 배우셨죠? 비용은 여러분들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아주 중요했어요. 저는 쓰진 않을 거지만 얘는 또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자, 요 손익계산서 구조를 살펴보시면 당기순이익 나올 때 4개의 비용이 나온다고.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랑 관련 없는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기억나시죠? 저랑 재고자산 파트 하면서 이건 제가 훅 하고 훑어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뭘 외우시는 게 유리하냐? 판관비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판매와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묶어서 영업비용이라고 불러요. 여기 두 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묶어서 영업비용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와 관련된 거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겠죠? 영업 외비용은 여러분들 딱 요거만 외워주시면 돼요. 매출 수익을 얻기 위한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그러니까 나의 주된 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가 스타벅스예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우리의 주된 영업활동은 뭘까요? 커피나 음료를 파는 거죠. 그 이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여러분 스타벅스가 돈을 빌려오고 이자를 냈어요. 우리의 업이랑 관련 없죠? 이자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이나 평가했는데 손실을 입었대요. 스타벅스가 여유자금이 생겨서 주식에 투자한 거야. 왜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하시면 근로자지만 여유자금이 생겨서 뭐 할 수 있어요? 주식 같은 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 손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또는 외화 환산 손실, 외환 차손, 그 환율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돈과 해외의 뭐 달러와의 그 차액 같은 거 매일 바뀌게 되죠. 변동이 되고. 요런 손실 또는 기부금. 여러분 기부금이 당연히 영업이랑 관련이 없죠. 우리의 업과 관련 없이 좋은 마음으로 그죠? 내는 게 기부금이고요.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손실이 발생했어요. 당연히 영업 외비용이죠. 우리의 업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자 비용 물론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일단 요 정도만 외우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요 상태를 뺀 나머지는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점 어디로 갔니? 비용의 인식 방법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계는 무슨 주의에 의해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와 상관없이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해서 비용은 무슨 바라기? 해 바라기 아니고 수익 바라기. 그래서 원칙은 제가 1번만 설명했는데 원칙은 3가지 방법에 의해서 인식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직접 대응이에요. 그게 수익 바라기입니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수익과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의 제일 좋은 사례가 이거죠. 여기다 써도 될까요? 써져 있어서. 매출액에서 여러분들 매출 원가는 바로 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톨 사이즈 커피가 4,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매출 원가는 뭐냐면 순수하게 원두의 원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두 원가. 그게 얼마 정도 할까요? 예를 들자면 그냥 1,000원이라고 할게요. 커피값 오른다고 그러던데 큰일 났네요, 여러분. 그 와중에 마셨어요, 한 잔. 아우, 카페인이죠, 여러분들. 카페인 들어가야 정신이 번쩍.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잔이에요. 오늘 아침에 2잔을 마셨는데
오늘 좀 훅 찍고 좀 있으면 종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빨리 문제도 풀어줘야 돼. 나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이브 한쪽 궁뎅이 들어봐라. 한쪽 왼쪽 궁뎅이를 들어보세요. 왼쪽 궁뎅이. 거긴 오른쪽이지. 정신 차리시게들. 자, 왼쪽 엉덩이를 들으시면 자격증이 하나 있을 거예요. 회계관리 2급 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 24일날 합격자 발표죠,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 자격증을 벗삼아. 네, 올해 잘 보내시면 내년에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수익 창출에 네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이 매출 원가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의 가장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커피가 팔렸어. 4,000원 주고. 그럼 원가 바로 떤다고. 원두 원가를 바로 떨 수 있다고요. 왜요? 직접 대응,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니까. 그런데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직접적인 방법에 대응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여러분 이거 잠깐 봐주실래요? 요거 잠깐. 여러분 아까 제가 요 커피가 톨 사이즈 커피 한 잔이 4,000원이라면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죠? 그래서 왜 스타벅스 커피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커피에 제가 잘 모르지만 예. 이렇게 칸칸이 그려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는 뭐 원두 얼마 넣고 물 뭐 이렇게 양이 조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 팔 때 원가가 얼마 나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해되셨죠? 원가를. 이게 직접 대응이에요. 바로 대응시킬 수 있다고. 그런데 대응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간을 배분하란 얘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감가상각 얘기하는 거야. 저랑 했었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큰일 났네. 그죠? 콜라로 하자, 콜라. 그죠? 예. 요 콜라를 제가 자산이라고 간주하고 여러분들은 그거 상상하시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걸로 하세요. 초록병? 초록병 좋아해? 네, 여러분들 땡기는 걸로. 자, 요 콜라를 여러분들 한 잔 마셨을 때 그죠? 감가상각 기억나세요? 가치감소분.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응은 없지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잔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칙은 이 내용 연수 기간에 의해서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었죠. 자, 빠방으로 한번 예를 들게요. 이거 좀 옳지 않다, 그지? 자동차. 여러분 차가요 3천만 원짜리예요. 예를 들자면. 자, 잔존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이게 정액법 공식이라 그랬었죠, 제가. 이 잔존가액을 왜 뺀다 그랬어?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그때 그랬잖아. 이 빠방을 다 쓰고도 남아있는 저 빠방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 저 빠방을 어디에 가서 팔면? 그치. 중고자동차에 가서 팔면 뭐 나와? 고철값이라도 주고 사잖아. 그걸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금액이 또 안 떨어져서. 근데 만약에 이 차의 내용 연수가 사용가치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사용가치라는 개념이 교수님 8년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솔직히 여러분 이 자동차가 우리 회사의 수익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이 원두 콩 가치만큼 알아? 모르지. 한 잔 팔리는 때 원두가 얼마 써? 1,000원 써? 이건 알지만 자동차를 내가 업무에 이용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우리 수익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니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 8년이라는 건 이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8년은 사용할 수 있어. 물론 더 사용할 수 있지만 8년 동안 뭘 하자는 얘기예요? 비용을 떨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산기 들고 3천만 원에서 잔존가치 왜 뺐어? 저 200만 원은 나중에 고철값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280만 원, 아니 2,800만 원에서 나누기 8을 하시라고. 8년이니까. 그럼 1년에 350만 원.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 8년. 그죠? 그러면 2,800만 원 중에서 8년 하니까 350만 원 만큼 몇 년 동안? 8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해. 직접적으로 대응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분, 배분하란 얘기예요. 그래도 수익 창출에 기여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비용으로는 떨어야겠죠. 그럼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번째는 뭘까? 이 세 번째는 여러분, 단기 비용은 뭐냐면 직접 대운도 곤란하고 간접 대운도 곤란해요. 간접 대응도 할 수 없는 경우야. 그럴 경우에는 단기에 여기다 별표,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또는 손실 계정 과목이면 손실 처리하시면 돼요. 얘는 얘를 안 써놨네요. 제가 중요한 건데 얘가 접대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 또는 광고 선전비 같은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 발생했을 즉시 현금 결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액 비용 처리하죠.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제가 이번 달에 또는 1년 동안 500만 원어치 접대를 했어요. 근데 이 접대 500만 원을 했는데 내가 6월 달에는 우리 수익 창출에 얼마만큼 얘가 기여를 했지? 그렇잖아요. 이건 완전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직접 대응도 불가능하고 간접 대응 방법 모두 적용할 수 없으니까 전액 비용 처리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와우,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망의 뚜둥뚜둥뚜둥 두둥둥두둥 결산 남았습니다. 이제 결산 수정분계 하고요. 우리 왜 회계관리 2급에서만 나오는 문제 중에 그 공사수익 문제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 풀고 공식 외워서 푸는 문제만 마무리하면 여러분들 자격증 왼쪽 엉덩이 있어 생길 거야 여러분들. 그거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이제 접수를 못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내년 2월 달에 또 시험 있으니까 또 충분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시험 보셔서 되도록이면 왜냐면 이 시험은 진짜 조금만 공부하면 따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전산에 입력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F8라든가 전산회계 시험이 아니라 컴퓨터행 사인펜을 들고 OMR 카드 간만에 마킹 한번 해보는 거야. 40문제. 그런데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있어. 인생 뭐 있어. 그냥 패스. 28개만 맞으면 되잖아. 근데 또 하필 28개 맞으라니 꼭 27개를 맞아서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넉넉히 40문제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맞자는 주의야? 28개는 약간 불안전해. 그래서 한 30개 정도만 나오시면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여러분 70점으로 맞아도 합격이고요. 99점 맞아도 합격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접수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접수하셔서 마지막 힘든 시국에 자격증 하나 취득하는 걸로 이번 학기 여러분들 선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또 수업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